평생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왔는데 정작 당신은 왜 늘 손해만 보고 계십니까? 친구 모임에서 항상 당신만 먼저 계산대로 가고 가족 행사 준비는 당신만 새벽부터 나서고 누군가 부탁하면 당신만 자기 일정을 미루는 이 패턴이 30년째 반복되고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당신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만만해 보여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60년 넘게 살아오신 당신께서 이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관계에서 존중받는 사람으로 남는 마지막 기회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압니다. 배려했더니 당연하게 여기고 웃어넘겼더니 계속 무례하게 굴고 한 번 돈을 빌려줬더니 두 번, 세 번 손을 벌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은 지금 지쳐 계십니다. 착하게 살라고 배웠는데 왜 착한 사람만 자꾸 뒷전으로 밀려나는지 이해가 안 되셨을 겁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경계선을 그어본 적이 없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이 없는 사람을 세상은 가볍게 다룹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문제는 당신의 착함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의 착함에 원칙이 없다는 점입니다. 친절과 호구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한 장이 바로 원칙입니다. 당신이 배려할 때 상대도 당신을 배려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 관계에서는 당신만 계속 주고 상대는 계속 받기만 합니다. 똑같이 친절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존중받고 한 사람은 이용당합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원칙 있는 사람은 도울 때와 도울 수 없을 때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원칙 없는 사람은 언제나 도와줍니다. 그래서 가볍게 취급당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당신이 만만하게 보이는 신호 8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호의를 당연하게 받는 사람, 웃어넘기는 당신을 우습게 보는 사람, 침묵을 허락으로 착각하는 사람, 당신의 선택을 무시하는 사람, 당신의 비밀을 가볍게 다루는 사람, 돈 문제에서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거절의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 관계 거리를 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 이 8가지 패턴과 그 해결법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가벼이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착함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착함의 무게를 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새해에 당신의 관계가 바뀌는 순간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호의가 거듭되면 권리가 된다. 김정숙 씨는 올해 65입니다. 아파트 분여회에서 20년 넘게 봉사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경로당 음식 준비를 도맡았고 이웃이 아프면 병원 동행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정숙 씨가 무릎 수술을 받았을 때 찾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번 주말에 우리 집 김장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언니가 제일 손이 빠르잖아요. 정숙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호의는 호의가 아니라 의무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습관화된 기대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반복되는 행동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3번 이상 같은 도움을 주면
상대는 네 번째부터 그것을 권리로 착각합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요구만 남습니다. 당신이 베푼 친절은 기록되지 않고 당신이 한번 거절하면 그것만 기억됩니다. 연구에서 흔히 말합니다. 호의를 주는 사람이 경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받는 사람은 자동으로 그 호의의 크기를 키웁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처음 도와줄 때는 선택이었지만 10번 도와주고 나면 그것은 상대에게 약속이 됩니다. 약속을 어기면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베풀었는데 당신이 미안해집니다. 호의에는 반드시 주기와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가능한 사람은 결국 항상 동원되는 사람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미덕은 균형에 있다. 지나친 친절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다. 베푸는 것과 소진되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이 당신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냉정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능한 날과 불가능한 날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번 누군가 부탁할 때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쉬는 날입니다. 다음에 제가 가능한 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은 거절이 아닙니다. 경계입니다. 두 번째, 웃어넘기는 습관이 만드는 서열 착시. 박영호 씨는 올해 68입니다. 평생 직장 생활하며 분위기 메이커로 살았습니다. 누가 농담을 던지면 웃어주고 무례한 말에도 괜찮아요 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동창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영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는 뭐해도 안 화내잖아. 그냥 심부름이나 해. 영호 씨는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이 웃어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웃어넘겨도 되는 사람이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서열 인식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불편한 상황에서 웃으면 상대는 두 가지를 학습합니다. 첫째, 당신은 이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다. 둘째, 당신은 더 심한 말에도 괜찮을 것이다. 웃음은 친근함의 신호가 아닙니다. 허락의 신호입니다. 상대는 당신의 웃음을 동의로 받아들입니다. 연구에서 흔히 말합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본질은 이렇습니다. 웃어넘기는 것은 포용이 아닙니다. 회피입니다. 당신은 싸우기 싫어서 웃었지만 상대는 당신이 약해서 웃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웃어넘긴 무례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무례의 수위는 점점 높아집니다. 존중은 웃음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경계로 얻어집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을 가볍게 다루면 남들도 당신을 가볍게 다룹니다. 불편한 것을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은 예의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당신은 분위기를 망칠까봐 두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당신을 망가뜨리는 분위기라면 그 분위기는 지킬 가치가 없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지면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은 조금 불편합니다. 그런 방향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당신은 웃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침묵이 해결이 아니라 허가가 되는 이유. 최순자 씨는 올해 63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늘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명절 준비를 혼자 떠안아도 손주 돌봄을 당연하게 요구받아도 말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설날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순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침묵을 며느리는 동의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순자 씨는 한 번도 싫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좋다고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었습니다. 허락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묵시적동의 효과라고 부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람들은 상대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말하지 않으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에서 흔히 말합니다. 침묵하는 사람은 동의하는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동의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요구가 쌓입니다. 본질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과 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침묵은 평화를 지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평등을 고착시킵니다. 당신이 한번 침묵하면 상대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두 번 침묵하면 그것은 패턴이 됩니다. 세 번 침묵하면 그것은 당신의 성격이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포기다. 당신의 감정은 표현될 자격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은 말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솔직함으로 더 단단해집니다. 거짓 평화보다 진실한 대화가 낫습니다. 다음에 부담스러운 요청이 들어오면 이 문장을 떠올리십시오. 오늘은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가능할 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아무거나가 나를 지우는 장면. 이철수 씨는 올해 71살입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늘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아버지, 뭐 드실래요? 철수 씨는 매번 이렇게 답합니다. 아무거나. 그러면 아들이 자기 좋아하는 음식을 주문합니다. 며느리도 손주도 각자 원하는 걸 말합니다. 철수 씨만 남의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좋아하는 음식이 없어요? 철수 씨는 답을 못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없는 게 아니라 말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지우기 패턴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선택을 포기할 때마다 당신의 존재감은 흐려집니다. 아무거나는 배려가 아닙니다. 부재의 선언입니다. 사람들은 의견이 없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연구에서 흔히 말합니다. 자기 선택을 반복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결정에 종속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본질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양보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양보와 속어는 다릅니다. 좌석, 메뉴, 일정, 장소.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자리를 만듭니다. 그 선택을 계속 남에게 넘기면 당신의 자리는 사라집니다. 존재감은 거창한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에서 옵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을 타인에게 맡기는 선택이다. 당신의 의견은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거기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욕심 많아 보일까봐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존중의 출발점입니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에게 아무데나 앉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을 공유하면 가까워진다는 착각. 황미숙 씨는 올해 67입니다. 친한 친구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집안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의 갈등, 자식 문제, 경제적 어려움까지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동네 사람들이 미숙 씨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가 미숙 씨의 이야기를 여기저기 퍼뜨렸습니다. 미숙이네 집안이 좀 어렵대. 남편이랑도 사이가 안 좋고. 미숙 씨는 배신감보다 수치심을 먼저 느꼈습니다. 자신이 왜 그렇게 깊은 이야기를 쉽게 꺼냈는지 후회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친밀감의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비밀을 나누면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약점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비밀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당신을 가볍게 보는 사람이라면 비밀은 무기가 됩니다. 연구에서 흔히 말합니다. 개인정보를 성급하게 공유하는 사람은 관계의 깊이가 아니라 의존도만 높아집니다. 본질은 이렇습니다. 친밀함은 시간으로 쌓이는 것이지 비밀로 단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급하게 속을 털어놓으면 상대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신뢰하는구나, 혹은 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러는구나. 안타깝게도 후자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의 비밀을 듣기 전에 이미 당신을 존중합니다. 공자는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다.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친밀함이 아닙니다. 나눌 것과 지킬 것을 구분하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당신은 외로워서 마음을 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판단력을 흐립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비밀을 들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누군가 깊은 이야기를 캐묻거든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그 이야기는 제 안에서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비밀은 함부로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돈 문제에서 존중이 무너지는 속도. 강동철 씨는 올해 65입니다. 동생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동철 씨는 주저없이 통장을 열었습니다. 형제끼리 무슨 차용증이냐며 악수로 끝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동생은 갚을 기미가 없었습니다. 동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제쯤 가능하겠냐?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형은 여유 있잖아. 나 좀 더 기다려줘. 동철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돈을 빌려준 순간 자기가 채권자가 아니라 호구가 되었다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경제적 경계 상실이라고 말합니다. 돈 문제는 관계의 본질을 가장 빠르게 드러냅니다. 당신이 돈을 빌려줄 때 상대가 보이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빨리 갚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안 갚습니다. 연구에서 흔히 말합니다. 돈 거래에서 명확한 약속을 하지 않으면 빌려준 사람만 손해보는 구조가 고착됩니다. 본질은 이렇습니다. 정은 정이고 돈은 돈이다. 이 둘을 섞으면 둘 다 망가집니다. 당신은 관계를 지키려고 돈 문제를 흐리게 했지만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집니다. 명확한 약속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서로를 지키는 장치입니다. 차용증, 기한, 이자. 이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관계는 애초에 돈을 빌려줄 관계가 아닙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친구를 잃고 싶다면 명확한 약속 없이 빌려주라.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돈 문제는 더 명확해야 합니다. 당신은 인색해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명확함은 인색함이 아닙니다. 책임감입니다. 다음에 누군가 밥값이나 모임비를 당신에게만 떠넘기려 하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 오래 보려면 오늘부터는 각자 계산으로 하겠습니다. 친구는 공짜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7번째 거절에 설명을 붙일수록 당하는 이유. 신영자 씨는 올해 69입니다. 교회 봉사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그날 손주를 봐야 해서요. 며느리가 일을 나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꼭 하겠습니다. 상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손주는 남편분이 보시면 되잖아요. 허리는 앉아서 하는 일도 있는데요. 그럼 다음 주는요? 영자 씨는 또다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절하지 못하고 승낙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설명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거절할 때 설명을 길게 할수록 상대는 그 설명을 반박할 근거로 삼습니다. 당신이 이유를 댈수록 상대는 그 이유를 무력화할 방법을 찾습니다. 거절은 협상이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연구에서 흔히 말합니다. 거절에 긴 설명을 붙이는 사람은 거절 성공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본질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상처 주지 않으려고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당신의 친절을 설득 가능성으로 읽습니다. 아직 여지가 있구나. 거절은 짧을수록 강합니다.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이유는 빈틈이 됩니다. 니체는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예라고 말할 수 있다. 당신의 거절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해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미안해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거절에 미안함을 붙이면 거절이 아니라 사과가 됩니다. 다음에 부탁을 거절할 때는 이 문장 하나로 끝내십시오. 오늘은 어렵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마십시오. 8번째 관계 온도를 낮출 줄 아는 사람. 오성민 씨는 올해 73입니다.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등산도 가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정치 이야기만 꺼냈습니다. 성민 씨와 생각이 다르면 큰 소리를 냈습니다. 성민 씨는 참다가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만 만나자. 친구는 섭섭해했지만 성민 씨는 확고했습니다. 만남의 횟수를 줄이자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만날 때 더 반가웠습니다. 성민 씨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거리 조절로 지켜진다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관계 온도 조절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관계가 뜨거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미지근해야 오래갑니다. 당신이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내려 하면 당신은 지칩니다. 연구에서 흔히 말합니다. 관계의 빈도와 깊이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더 안정적입니다. 본질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관계를 끊는 것과 거리를 두는 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끊는 것은 극단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조절입니다. 매일 만나던 사람을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관계는 유지됩니다.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가까이 있어야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거리에 있어야 소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추운 겨울에 서로 가까이 붙지만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린다. 적절한 거리가 생존이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습니다. 당신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두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보호입니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에게 과도하게 의지하려 하거든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 부분은 전문가와만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짐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8가지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호의가 당연히 되는 순간, 웃어넘기는 습관, 침묵의 허가, 아무거나라는 자기 지우기, 비밀 공유의 착각, 돈 문제의 경계, 상실, 거절에 붙인 설명, 그리고 관계 온도 조절.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당신의 착함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착함에 원칙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배려는 계속하되 경계는 명확히 하십시오. 당신은 평생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자랑입니다. 다만 이제는 당신도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존중할 때 비로소 남들도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은 가벼이 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오늘 하루는 아무거나 대신 저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둘째, 누군가 부탁하면 바로 승낙하지 말고 생각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시간을 벌어 보십시오. 셋째, 불편한 말을 들으면 웃지 말고 그 부분은 불편합니다라고 한 번만 표현해 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관계가 건강하게 바뀌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와닿은 문장 하나를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관계를 정리하는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아무에게나 쓰지 마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